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지난 아스톤빌라전이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기도 했었고요. 현지에서도 앨런 시어라던가 리차즈 혹은 저메인 데포 같은 축구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오는 전직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시어러와 리차즈는 손흥민의 자신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라는 거거든요. 리차즈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은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어러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손흥민이 슈팅 찬스에서 패스를 했을 때를 봤냐? 그리고 리차즈는 이 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했다. 손흥민이 여기서 그냥 지나갈 리가 없겠지. 옛날의 손흥민이라면 볼을 터치한 이후에 모서리로 감아찼을 거야.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네커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축구가 심리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그 문제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포로가 측면을 돌파한 이후에 박스 안에 있는 손흥민에게 컵백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그래도 토트넘의 공격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비수마라던가 베리이발 그리고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마티스텔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패스도 어쨌든 손흥민에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슈팅 각도가 잘 안 나오니까 볼을 잡은 다음에 약간 멈칫하다가 그냥 비수마에게 패스를 보내줬죠. 그리고 비수마는 더 각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의미 없는 슈팅을 하면서 상대 수비에 몸을 맞고 볼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라면 사실은 저 장면에서 볼을 터치한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갔을 거야 인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리차즈가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만약에 자신감이 넘치는 손흥민이라면 한 번의 터치로 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니면 살짝 페이크 동작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드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했을 텐데 손흥민이 그 중요한 상황에서 패스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저메인 데포도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저메인 데포 같은 경우는 BB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손흥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선수들 사이에는 그런 장면을 숨는다고 부릅니다. 원하지 않고 볼을 받기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볼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도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플레이가 아닐까 하면서 지금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토트넘의 최고 선수인 손흥민조차도 그런 단계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토트넘과 손흥민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흥민은 슈팅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동료에게 슛을 넘기는 책임을 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놀랍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슈팅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두 발을 모두 잘 다루기 때문에 각도를 바꿔서 슈팅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오른발로 슈팅 각도가 안 나오니까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은 가장 큰 장점이 왼발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비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왼발로 발을 바꿔서 각도를 바꾼 다음에 슈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그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상황은 모든 선수에게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선수 출신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시기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손흥민 선수가 휴식이 절실해 보인다.
손흥민 선수의 지금 출전 시간도 너무나 많고 지금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팀을 앞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너무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야 됩니다. 당장 손흥민 선수의 출전 일지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최근에 휴식을 취했던 경기가 테머스전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토트넘이 테머스전을 승리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연장전에 출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 경기에 어쨌든 90분 동안은 휴식을 취했었고 그 다음 경기였던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부터 1월 16일에 있는 경기였는데 지난 2월 10일에 있었던 경기까지 거진 한 달의 기간 동안 8경기에서 연속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중간에 엘프스보리전에 전반전만 뛰고 나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토트넘이 최근에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워낙에 부상자가 많고 지금 팀의 성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는 게 토트넘에게 중요한 이유는 손흥민이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때 토트넘의 성적이 괜찮은 경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브렌트포드전 이 경기도 사실은 토트넘이 어시스트도 했고 득점을 첫 번째 골도 사실상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경기였고 엘프스보리전도 전반전만 뛰었지만 전반전에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돌파를 성공시킨 좋은 경기를 펼쳤었고요. 이 두 경기를 토트넘이 승리로 가져갔죠. 그리고 그 전에는 호펜하임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2골을 기록을 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토트넘은 손흥민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 승리를 가져가는 빈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도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심리적으로도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고 마티스텔이 마티스텔이 아스톤빌라전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있는 만큼 손흥민을 조금 더 쉴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빌라전에 매우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치다가 마티스텔이 손흥민과 자리를 바꾼 다음에 최전방에 나와서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도 했었고요. 그러면 무리해서 손흥민을 계속 선발로 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한 경기 정도 빼고 마티스텔을 비롯해서 쿨루셉스키라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메디슨, 존슨,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을 먼저 기용을 하는 것도 현재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주에 비카리오, 우도기, 메디슨, 존슨, 오도베르 이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 가해지는 부담감도 너무나 크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지금 시어러라던가 리네커, 리차즈, 데포 이런 현역 시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임팩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아스톤빌라전에 무어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비어있는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완벽하게 읽혔어요. 어느 정도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심리전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의 슈팅 각도를 읽으면서 여기서 선방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이런 장면도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에게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좀 보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 싸움에도 강하고 손흥민이 양발을 쓰다 보니까 골키퍼 입장에서 혹은 수비수 입장에서 어떤 각도로 슈팅을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슈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는 좀 안 된다는 거죠. 이 장면도 보면 쿨루셉스키가 측면을 돌파하면서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 가운데에서 볼을 잡는데 여기서 손흥민답지 않은 슈팅을 기록하면서 슈팅의 세기도 약했고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이 아니라 다소 픽포드 골키퍼에게 가로막히는 코스로 슈팅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요즘에 보이는 또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가 날카로우니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몰고 가면서 약간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격수들이 잘 안 풀릴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볼을 가지고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혹은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생각이 많아지니까 약간 멈칫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수비수들이 달라붙으면서 공격 기회가 무산되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슈팅을 통해서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슈팅을 했을 텐데 여기서 수비수가 달라붙을 만한 시간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때 상대 수비수가 발을 뻗으면서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 세우는 그런 장면이었죠. 근데 이런 장면이 아스톤 빌라전에도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타이밍 좋게 뛰어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고 가다가 슈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치고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수비가 따라오면서 손흥민이 치고 달릴 때 끝까지 따라가서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상대 수비수의 태클을 허용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접근하는 시간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허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태클에 가로막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이 살아나야 득점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토트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손흥민의 좋은 결정력 때문에 슈팅 찬스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득점으로 전환이 많이 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게 토트넘의 공식이었는데 이 결정력이 발휘가 요즘엔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승리를 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기 조금 더 수월한 위치에 손흥민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다음에는 측면에서 뛸 때 너무 터치라인을 밟으면서 뛸 때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기로도 전 감독들과 달라진 점이라고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었잖아요. 콘테 감독 시절에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접고 들어온 다음에 슈팅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했는데 요즘에는 손흥민이 벌려주면 이 공간으로 미드필더가 침투한다거나 아니면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침투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지난 경기에 측면에 나왔을 때도 손흥민이 측면에 있을 때는 그런 플레이가 그래도 되는데 마티스텔은 완전히 측면에서 뭐 플레이메이킹이나 돌파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마티스텔마저 측면에 배치됐을 때 여기서 완전히 본인의 플레이를 못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측면 지역에서 측면을 넓게 벌린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오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이런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브렌트포드전 같은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사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를 향해서 본인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오히려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서 사르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도 잘하지만 사실 손흥민의 역할은 사르처럼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게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이고 침투에 들어가서 결정짓는 건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니까 그렇다면 요 자리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소한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돌아뛰어서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런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풀백이 올라오면 손흥민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까지라도 만들어줘야 손흥민이 조금 더 박스 근처로 가서 본인이 잘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뭐 떨어져가지고 아무런 플레이를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손흥민이 좋아하는 장면을 만들어주면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공격을 할 때 결정적인 찬스로 전환하는 능력은 토트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예를 들면 리버풀 전에도 이 장면이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손흥민이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넘어오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코나테를 앞에 두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스텝오버를 한 뒤에 바로 치고 달리는 이 동작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코나테를 완전히 제껴낸 다음에 각도가 없는 위치에서도 슈팅을 통해서 골대를 맞추는 아주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호펜하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수비수와 1대1 볼을 몰고 들어가는 상황,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수비수가 앞에 있을 때 접고 들어갈 수도 있고 치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수비수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텝오버를 통해서 한 번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상대 수비가 접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때 수비가 뒤로 물러날 때 왼발로 치고 달리면서 좋은 공간으로 볼을 몰고 나가서 여기서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에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왼발 슈팅, 이게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플레이잖아요. 근데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최근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팀의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부담감도 크고,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술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이제 계속 지쳐있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티스텔이 영입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한 번 정도는 쉬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후반기에 토트넘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절실하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토트넘의 지금 이 안 좋은 흐름을 깨는 것이 선수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어려움을 딛고 다시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면서 토트넘 경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